한국의 전통을 독일의 작은 마을에 도입했더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를린의 유명 매체에서 우리 마을을 조명한 기사들이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고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우리 마을을 찾아왔으며 유럽 최대 박람회에서도 우리의 성공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마을에 도입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한국의 지혜와 따뜻함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건축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나르트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 삶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겨울처럼 암울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모든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난방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을 회의에서 난방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이웃이 손에 쥔 고지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달에만 700유로를 냈어요. 이건 미쳤다고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비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 마을은 모두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며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신규 건물에는 65%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죠. 저는 이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낡은 라디에이터와 가스 보일러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으니까요. 정부 보조금이 있다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회의에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난방 방식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열재를 강화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난방비도 못 내는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루카스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레오나르트, 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난방 기술인데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라고 해. 에너지 효율도 높고 공기도 덜 건조하대.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전통 기술이 독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루카스는 단호했죠. 베를린 국회의사당도 온도를 도입했대. 효율이 엄청나다더라고. 그 말에 저는 약간 흥미를 느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한국의 전통 기술을 채택했다니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라디에이터와 가스 보일러에 익숙한 제가 바닥 난방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 박람회 참석차 방문한 베를린에서 국회의사당 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독일 건축의 상징인 라이히슈타크, 그 웅장한 돔을 보며 감탄하던 순간 안내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곳에는 독특한 난방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도를 기반으로 한 바닥 난방입니다. 안내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된 바닥 난방 방식으로 열이 바닥을 통해 고르게 퍼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건물은 유럽의 대표적인 상징 아닌가요? 왜 하필 한국의 기술을 도입했을까요? 제가 질문하자 안내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온돌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설치 후 난방비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어요. 특히 겨울철 회의실의 쾌적함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죠. 그제야 저는 온돌이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현대적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간 전체를 빠르게 데우지 않나?
바닥 난방이 과연 그보다 나을 수 있을까? 그날 저는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적당히 따뜻했고 공기가 묘하게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발을 디디자마자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어요. 히터 바람이 피부를 태우듯 뜨겁거나 건조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르게, 그리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온기가 말 그대로 바닥을 살아있는 열원으로 만들어 놓은 듯 했어요. 안내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도 설명해줬습니다. 여기 바닥 밑에는 온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단열재가 사용되었죠. 열이 위로만 전달되게 설계되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안내자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전통 방식을 선택했나요? 독일에도 첨단 기술이 많잖아요. 그는 한 박자 쉬며 답했어요.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혹독한 겨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을 개발해왔죠. 우리는 한국의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정말 우리 마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라디에이터에 익숙한 제게는 아직도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느낀 그 따뜻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마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따뜻하게 변하는 느낌이었달까요? 투어를 마친 뒤에도 저는 안내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독일 국회의사당 같은 상징적인 건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양 기술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온돌이라는 단어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온돌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에 적용된다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회의에서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했는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공기도 덜 건조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제 말에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오나르트, 제정신이야? 동양 기술이 여기서 통할 것 같아. 주민 중 가장 보수적인 로베르트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늘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해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라디에이터와 보일러를 써왔어. 왜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하지? 특히나 동양에서 온 거라면 더더욱 믿을 수 없어. 그의 말에 몇몇 이웃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독일의 여러 공공건물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 단순히 따뜻한 걸 넘어서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난방비도 절감되었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난방비 절감? 그거야 데이터로 보일 때나 믿지. 만약 공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건데? 전 재산을 걸 거야. 그는 비웃으며 물었어요. 순간 회의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동양의 기술에 대한 불신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와 비용 문제 때문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떠오른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온돌을 설계하고 설치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온돌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박람회에서 만난 몇몇 국제 건축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운 좋게도 한국의 한 온돌 시공 회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과의 첫 통화에서 저는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구했어요. 독일 목조 주택에 온돌을 설치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전통 한옥도 목조 구조입니다. 수백 년 동안 목조 건물에서 온돌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기술과 접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로베르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그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야겠네. 안 그래?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몰라도 우리는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설득하기 위해 소규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한국 전문가들이 제공한 설계 자료를 보여주며 이건 단순히 동양의 전통이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선택이고 우리 미래를 위한 혁신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알아보기 위해 결국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건 그야말로 모험이었어요. 건축가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난다는 건 그 자체로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저는 온돌이 우리 마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한옥마을에서 온돌을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외관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에 앉는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보듬어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한옥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온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자연의 힘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꽤 춥지만 온돌이 있으면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바닥을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이게 정말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된 방식이라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무를 태워 바닥을 데웠지만 현대에는 온수를 사용하죠. 방식은 달라졌지만 따뜻함은 똑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국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밖에서 불어왔지만 방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어요. 침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얇은 이불 하나만 깔아도 충분했죠. 이런 경험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현대식 아파트에서 온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전통 한옥에서 시작되었지만 현대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온돌 전문업체의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온수 기반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는 바닥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밑에는 온수관이 깔려 있고 위에는 단열재와 마감재가 덮여 있습니다. 열은 바닥을 통해 균일하게 전달되고 공기 중으로 열 손실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약되면서도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치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작업 중인 기술자들은 세밀하게 온수관을 배치하고 단열재를 깔며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생활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에도 가족과 함께 온기를 나누며 살았던 방법이죠.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철학과 문화가 녹아든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온돌의 장점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어요. 독일의 목조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게 문제나 구조적인 한계는 없을까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옥도 목조 구조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하중 분산 공법을 응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자재와 기술은 저희가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확신을 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온돌이 가동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으니 감기도 덜 걸리고 난방비도 훨씬 절약됐어요. 이 말에 저는 가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는 기술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은 제게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 이상의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과 이웃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우리 마을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경험을 독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온돌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옥에서의 따뜻한 밤, 아파트에서 본 첨단 온돌 기술,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의 열정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을 우리 마을에 도입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했고 목조주택에 온돌을 설치하는 기술적 난관도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온돌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집이 목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닥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중 분산 공법을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경량화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들의 말은 신뢰가 갔습니다. 한옥의 전통을 현대 기술로 계승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을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온돌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집을 다 뜯어놓고 간다면 누가 책임지죠? 로베르트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리보다 못 사는 동양 기술에 왜 의존해야 하죠? 우리가 실험쥐라도 된 기분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만약 온돌 설치가 실패하거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그 책임은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전문가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했어요. 장비를 내려놓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작업 시작 전에 주민들에게 온돌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우리는 여러분의 집을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설치 작업은 작은 집 한 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목조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바닥을 뜯어내고 경량 온수관을 깔아 새로운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정밀하고 신중했어요. 저는 그들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며 작업하는 장인들이었어요.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설치는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목조 주택에 맞는 자재를 새로 제작하고 온수관을 설치하며 작은 오류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한국 전문가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선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첫 번째 하중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베르트가 직접 현장에 와서 지켜봤어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고 한국 전문가들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로베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설치가 마무리될 무렵 한국 전문가들은 마지막 단계인 마감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바닥 코팅제는 한국에서 특별히 가져온 재료로 목재와 완벽하게 융합되었습니다. 작업 후 집 내부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온돌이 이 집에 있었던 것 같군요. 제가 놀라며 말하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온돌은 집의 따뜻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일부분이 되는 기술입니다. 온돌 설치가 완료된 첫 번째 집은 마을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로베르트의 집이 선택된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한 사람에게 먼저 온돌을 설치하고 그의 반응을 얻는 것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 판단했죠. 그러나 그 결정이 제게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실패한다면 로베르트는 온 마을에 이 사실을 퍼뜨릴 게 뻔했으니까요. 공사가 끝나고 첫 번째 테스트 날 주민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온도를 조정하고 보일러를 가동하는 순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전문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실내 공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집안을 균일하게 감싸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베르트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딘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바닥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보더니 아예 눕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다른 난방 방식과 완전히 다르네요. 너무 편하네요. 로베르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집 앞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체험해봐도 될까요? 주민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바닥을 밟고는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기가 덜 건조하네. 숨쉬기가 정말 편해. 방 구석구석이 다 따뜻해. 라디에이터는 늘 구석에서만 따뜻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이 기술의 진가를 조금이나마 느낀 거겠지. 그러나 진짜 변화는 겨울이 깊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5도를 기록한 날 로베르트의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라디에이터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던 고른 따뜻함과 공기의 부드러움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베르트는 집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직접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온돌의 장점을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큰 반대자가 이제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으니 말이죠. 로베르트의 집에서 시작된 온돌의 성공은 마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돌을 설치한 로베르트의 집에 가봤어 라는 말이 인사처럼 오갔고 그의 집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희 사무실은 온돌 설치를 문의하려는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돌 시공 예약 명단에 제 이름도 올려주세요. 대기 명단은 순식간에 길어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설치 일정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런 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온돌 설치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죠. 저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며 하나하나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생활의 질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몇몇 주민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다른 집들에서 온돌의 효과를 목격한 뒤로는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한국 온돌에 대해 한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우리 집을 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난해 온돌이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만든 이후
저는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매 순간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라디에이터의 건조함에 고통받지 않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지 우리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독일 전역, 나아가 유럽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우리 마을의 온돌 성공 사례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를린의 한 유명 에너지 전문 매체에서 우리 마을을 직접 취재한 기사를 통해 온돌이 가진 에너지 절감 효과와 실내 공기 질 개선의 놀라운 결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이 작은 마을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해답이다. 그 기사의 한 문장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사는 독일 외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에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유럽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스웨덴에서는 온돌 시스템이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온돌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은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유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로베르트의 집과 다른 온돌 설치 주택들을 둘러보며 기술적인 가능성을 상세히 조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한 관계자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 건축 박람회에서도 우리 마을의 온돌 도입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초대받아 직접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박람회장에서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문화적 유산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온돌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자랑하는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과 자연과의 조화가 녹아든 문화임을 깨달았어요. 한국 전문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겸손하게 말했죠. 온돌은 한국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독일의 다른 몇몇 도시에서도 온돌 설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베를린에서는 신축 공공 건물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이 시작점이 되어 이런 변화를 이끌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온돌을 우리 마을에 도입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난방 기술을 소개하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 한없는 자부심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저는 온돌 덕분에 또 한 번 따뜻한 계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한국의 지혜와 따뜻함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웨이펑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군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는 아니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거든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죠. 저 역시 그런 이유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은 애국심도 한몫했어요. 강한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었죠. 하지만 중국에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느꼈던 억압과 통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애국심에 불타올랐었죠. 강력한 국가, 강력한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상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복종은 절대적이었고 상명하복의 원칙 아래에서 조금의 의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군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정도가 지나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실제로는 강요된 것이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처벌이 따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군 내부의 부패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상급자들은 특권을 누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고 병사들에게는 늘 최대한의 복종과 헌신을 요구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실제 군대 내부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 상급자가 제게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명령을 어겼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 양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이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언제 또 다시 그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더는 제 양심을 억누르고 명령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조국,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나라에서 저는 쫓기듯 도망쳐야 했어요. 그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당황스러움과 불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고 이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행동, 심지어 공기마저도 달랐어요.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했고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압받던 환경에서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 오히려 그 자유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제가 정말로 중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혹시 미국에서도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죠. 다시 군대에 끌려가거나 감옥 속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때로는 너무 생생한 꿈에 깨어나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국에 온 것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여긴 미국이야.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중국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겪은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제 두려움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누군가 제 뒤를 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TV나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음식점을 지나칠 때조차 불안했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어디에나 뻗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몰랐던 넓은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였어요. 한때는 단순히 중국의 작은 속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차츰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은 저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국의 작은 속국 같은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제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이 그저 큰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고 국제 무대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 편견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 K-팝과 K-드라마는 저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어요. 제 주변의 미국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한국 문화를 보며 처음에는 정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의 음악과 영화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지? 그건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제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접한 것은 단지 음악이나 드라마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인 성공과 기술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한국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기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역사에 대해 책과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직접 보고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까웠어요. 비행기로 겨우 몇 시간 거리였죠. 그곳에 가면 어쩌면 중국 당국의 눈에 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나를 발견한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들을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 역시 중국 정부의 눈에는 탈주자나 배신자로 보일 테니 비슷한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미국 내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하거나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한국 제품들에 대해 깊이 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미국에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그다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이 중국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접한 한국 제품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완제품이었고 기술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두에 서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삼성이 애플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출 수 있지?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제적 성공이었어요. 중국은 수량으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대규모 생산, 대규모 시장을 통해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했어요. 미국 내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무시했던 과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제가 삼성이나 현대의 성공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 전반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제는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서 있었어요. 이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경제적 모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독립성과 자립성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국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성취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 그 밑바탕에는 어떤 특별한 정신이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을 걸어온 나라였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자립과 발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의 상황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며 그들의 강인함과 저항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전쟁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한반도의 분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결국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 자립과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건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중국은 대규모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 스스로 각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을 통해 오늘날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했겠지만 저는 그들 사회 전반에 깔린 강한 공동체 정신과 끈기,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외세의 끊임없는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 곧이어 한국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자주 국방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왔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의지와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본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를 억압하려고 했고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을 통제하려 했어요. 특히 그들 스스로 자주적인 길을 걸어온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외부의 압박과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왔어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군사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반드시 강한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국방을 필수적으로 여겼어요. 저는 그들이 북한과 마주하며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동맹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워왔어요. 그들이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그들의 끈기와 결단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빈약했던 시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중국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수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성과 기술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이는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연히 현무5 미사일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군사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일이라니 어차피 큰 나라들이나 다루는 무기가 아닌가. 하지만 한국이 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정되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해 감명받았지만 현무5 미사일은 그것의 상징적인 성취였어요. 현무5는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었어요. 사거리와 파괴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무기 체계였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경고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끈기 있게 기술 개발에 매달려왔는지를 실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방 무기를 넘어 그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례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자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아무리 자주 국방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과 맞설 수 있을까? 저는 중국 군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통제하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것이고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력이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중국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을 찾아낼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은 그들보다 더 거대합니다. 제가 겪었던 중국의 군사적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국이 힘을 키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돌아보면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억누르려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의 압박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 강력한 의지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을 보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한 것은 그들의 케이팝과 드라마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적 성취가 저에게 더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은 땅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주성을 존경하며 앞으로도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제 자신의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며 한국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극복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